눈보라가 치는 영화의 한라산 정상, 오후 1시 25분. 통제 시간을 단 5분 남기고 췌장암 4기 투병 중이신 70대 어르신이 극적으로 백록담에 도착했습니다. 네, 정말 혼자가 아니었던 뭉클한 여정이었죠.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3월도 중순이네요. 그러게요.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와 국내에서 쏟아진 시니어 트렌드, 건강,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뉴스를 모아서 핵심만 짚어보는 것이 오늘 우리 심층 분석의 미션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들이 정말 엄청나죠. 사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나이듦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얼마나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엄청 놀라실 겁니다. 맞아요. 또 그 이면에 어떤 과학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도 흥미롭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인 한라산 등반 사연부터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은 단순한 뉴스 모음이 아니라 약간 인간의 한계와 적응에 대한 거대한 보고서 같습니다. 췌장암 4기라면 수술, 항암 치료, 재발, 그리고 전이까지 다 겪으신 상태잖아요. 일상생활조차 버거울 수 있는 상황에서 손자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아침 7시부터 사출을 벌이셨다고요. 삼각봉 대피소 부근에서 결국 체력이 다 고갈되셨죠. 기상까지 악화되니까 가족들도 포기하고 하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기적처럼 눈보라를 뚫고 어르신이 올라오셨습니다. 그것도 한라산 국립공원 직원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요. 직원분들이 흔들리는 어르신을 꽉 잡아주고 가파른 계단에서는 뒤로 넘어지지 않게 온몸으로 지지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심지어 추위에 떠는 어르신한테 자기 배낭에서 겉옷까지 꺼내서 입혀주기까지 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제 마감 시간 정각인 1시 30분에 백록담 정상석에 도착해서 손자와 사진을 찍으셨죠. 보호자분이 이 여정을 목숨만큼 소중한 여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이 디테일을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립공원 직원들의 이 헌신적인 행동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고령층이나 신체적 약자에게 제공해야 할 보이지 않는 안전망의 완벽한 축소판이라고요. 오,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보이지 않는 안전망. 그렇죠. 사실 개인의 정신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췌장암 4기라는 생물학적 한계는 명확하잖아요. 그 임계점을 넘게 해주는 건 결국 공동체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망이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직원들이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게 특정 영웅의 행동이 아니라 시스템과 공동체가 응당해야 할 역할임을 시사하는 거죠. 이렇게 정신력이 신체를 이끌어간 놀라운 사연을 보다 보니까 문득 감동해지더라고요. 중년 이후의 신체적 한계는 과학적으로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아, 마침 남성들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벤치프레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독일의 한 연구에서 50대의 근육성장 잠재력이 20대와 대등하다고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50대의 근육세포가 20대만큼 빨리 회복된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직관적으로는 믿기 힘들지만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나서 24시간 뒤에 근육세포 손상 정도랑 회복 기전을 비교해봤어요. 비교해보니까 어땠나요? 20대랑 50대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섬유에 미세한 상처가 나잖아요. 네, 근육통 오고 막 그럴 때요. 그렇죠. 그때 위성세포들이 그 상처 부위로 이동해서 융합하면서 근육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아, 이 기본적인 성장 메커니즘 자체는 50대에게도 여전히 쌩쌩하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와, 엔진 자체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거네요. 그럼 저도 오늘부터 당장 헬스장에 가서 20대들처럼 무거운 바벨을 팍팍 들어 올려도 되는 건가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응급실로 직행하는 지름길입니다. 진짜요? 왜요? 근육세포 자체는 젊을지가 올라도 그 근육을 뼈에 단단히 붙여주는 인대와 힘줄, 그리고 뼈와 뼈 사이의 관절 연골 상태는 전혀 다르거든요. 아, 근육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힘줄이나 인대 조직은 혈관이 적게 분포되어 있어서 원래 재생이 엄청 느려요. 게다가 노화가 진행되면 조직 내 줄기세포의 증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 훌륭한 비유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스포츠카의 엔진은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차축이 심하게 녹슬어 있는 상태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엔진만 믿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는 차축이 확 부러지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세상에. 근육은 엄청난 무게를 버티겠다고 막 수축을 하는데 힘줄이 그 장력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거나 파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다치면 오래 가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은 50대 이상이라면 자신의 최대 중량, 즉 한 번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측정하려는 자존심 싸움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무조건 무거운 걸 드는 게 좋은 게 아니네요. 네, 대신 한 번에 6에서 10번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적당한 중량으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근육 저축을 해야 합니다. 산 투자해야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육체적인 한계를 관리하는 과학적 원리를 짚어봤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인지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매나 기억력 감퇴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진이 아주 오래된 약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요. 네, 오랫동안 조울증 치료제로 쓰여온 리튬에 관한 연구입니다. 리튬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십 년 전부터 쓰던 아주 익숙한 약이잖아요. 그렇죠.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이 리튬을 아주 적은 용량으로 처방을 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놀랍게도 언어 기억력 감퇴 속도가 유의미하게 늦춰졌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이 약이 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길래 치매 진행을 늦추는 건가요?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뇌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꼽히잖아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리튬은 뇌 신경세포 내에서 이 타우 단백질을 엉키게 만드는 특정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엉키는 걸 막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신경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생물학적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치매라는 거대한 질병을 정복하려면 세상에 없던 엄청난 최첨단 바이오 신약을 수조 원을 들여서 개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약에 기대를 많이 거니까요. 그런데 수십 년 된 익숙한 약의 숨겨진 기전을 재발견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의학의 혁신이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서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 데이터의 재해석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잘 보여줍니다. 재해석이 참 중요하네요. 질환의 재해석과 관련해서 덧붙일 만한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을 동반한 만성 신장병 환자들을 쭉 추적해봤거든요. 네. 지방간이랑 신장병이 같이 있는 분들이요? 네, 그런데 유독 여성 환자에서 신부전 발생 위험이 30%나 급격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 똑같이 간에 지방이 쌓이고 신장이 안 좋은 상태인데 왜 여성에게서만 위험도가 30%나 튀어오르는 거죠?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나요? 사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요인인데요. 생물학적 요인이요? 폐경 이후에 심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대사질환의 타격을 훨씬 강하게 받습니다. 아, 호르몬 방어막이 사라지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의료계의 진단 편향입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담배를 피우는 중년 남성들은 심혈관이나 신장 질환의 고위험군으로 인식돼서 병원에서 되게 적극적인 관리를 받아요. 아, 남자들은 보통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면에 겉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여성 시니어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을 거라는 무의식적인 편견이 작용합니다. 편견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군요. 네, 그러다가 결국 심부전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뼈 아픈 분석입니다. 결국 노화와 질환을 다룰 때 그냥 뭉뚱그려서 접근할 게 아니라 50대 남성의 근육과 여성 시니어의 대사 질환처럼 아주 세밀하고 맞춤화된 렌즈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디테일이 생명이죠. 육체적, 인지적 한계는 이렇게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거대한 시스템적 산이 하나 더 버티고 있죠. 아, 어떤 산이죠? 바로 디지털 장벽입니다. 아, 네. 시스템의 변화 속도가 인간의 적응 속도를 무자비하게 추월해버린 현장이죠.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넘긴 사극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관련 뉴스가 참 화제였습니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사극이다 보니까 60대에서 70대 고령 관객들이 극장을 정말 많이 찾으셨거든요. 근데 묘표소 직원은 없고 덩그러니 놓인 키오스크 앞에서 표 예매부터 팝콘 주문까지 꽉 막혀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한 80대 어르신이 남긴 리뷰가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울림을 줬어요. 젊은 사람한테 표 좀 사달라고 했더니 너무도 흔쾌히 뽑아주어 잘 보고 왔다. 젊은이 고마워. 이렇게요. 와, 뭉클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뼈아픈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영화관 키오스크 도입률이 150%나 급증했습니다. 효율성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차가운 경제 논리가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평범한 문화생활조차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회로가 없는 디지털화는 혁신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다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세대 간의 이 새로운 기술, 특히 인공지능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정반대라고요? 어떻게 다른데요? CNN 보도를 보면 요즘 Z세대들은 친구랑 갈등이 생겨서 답장을 보내야 할 때나 심지어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할 때도 챗GPT를 쓴다고 해요. 이별 통보를 챗GPT한테 시킨다고요? 네,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문구 좀 써줘. 이러면서 감정을 외주주는 거죠. 아, 상호작용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네요.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타인과 부딪히고 갈등을 조율하는 그 지저분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과정을 직접 겪기보다는 기술 뒤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춘천 지역의 노인복지관 풍경은 어떤지 아세요? 거긴 좀 다른가요? 완전 달라요.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수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챗GPT와 스마트폰 활용 강좌에 정원의 2배가 넘는 어르신들이 몰렸습니다. 와, 2배나요? 네, 거의 임영웅 노래교실 열기 뺨칠 정도로 복지관이 완전 열정의 도가니였다고 해요. 엄청나네요. 젊은 층은 인간관계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기술을 방패로 쓰고 있다면 시니어층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기술을 다리로 삼아 맹렬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방패와 다리. 현실을 너무 정확히 짚어낸 표현이네요. 어르신들에게 AI와 스마트폰은 단순한 편리함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남아있기 위한 치열한 생존 도구이자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의 표출인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리를 건너려는 시니어들의 움직임에 산업계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니어를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네, 역동적인 소비 주체로 대우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NHNAD에서는 5060 맞춤형 1:1 영상 수업 앱 인 5-0,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0이라는 앱을 출시했고요. 이름 참 잘 지었네요. 하나금융그룹은 행복드림 버스를 개조해서 시니어 타운이나 요양시설로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금융과 상속 상담을 해주는 밀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어요. NHN 농협금융 역시 치매 진단 시 표적 치료제, 병원비를 지원하는 특화보험을 내놓았죠. 금융권의 움직임이 빠르네요. 여기에 트로트 가수 홍지훈 씨가 경연 우승 상금 1억 원을 독거노인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모두 시니어를 향해 있어요. 기업들이 시니어 시장을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낙점하고 라이프 스타일의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기술과 금융의 변화도 참 역동적이지만 청취자 여러분, 우리 삶의 질을 진짜 결정짓는 건 매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일상 속 미세한 환경과 습관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송군에서 아주 작지만 기발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샴푸, 린스, 세탁, 세제통에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씨 방수 스티커를 붙여드린 거예요. 와, 진짜 센스 있네요. 최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이런 아날로그적 아이디어가 어르신들의 개인 공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진짜 생활 밀착형 안전망인 거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우리가 일상 공간, 특히 사적인 영역에 이런 촘촘하고 의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좀 씁쓸하게도 명확합니다. 왜 씁쓸한가요? 집 밖의 공공장소나 일상적 공간이 약자들에게 갈수록 위협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가 적대적으로 변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본에서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부츠카리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네, 부츠카리요? 부딪히기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혼잡한 횡단보도나 역 구내에서 일부러 어린아이나 여성, 노인처럼 반격하기 힘든 약자의 어깨를 폭 치고 가는 행위입니다. 세상에 그걸 일부러 한다고요? 심리학의 좌절 공격 가설로 설명이 되는데요. 양극화나 경제난 등으로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느낀 억압과 좌절감을 전혀 상관없는 약자에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출하는 겁니다. 아, 가만 생각해보니 최근 우리 김포 주택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40대 여성이 70대 노인의 집 가스밸브를 무단으로 절단하려다가 죄지당하니까 흉기로 협박한 끔찍한 사건이요. 네. 결국 사회적 스트레스가 약자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튀는 거군요. 이 안전망의 부재가 참 무섭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스트레스와 환경의 속임수는 비단 이런 사회적 폭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식탁 위에서도 벌어지죠. 식탁 위에서도요? 오늘 준비한 다이어트와 건강 관련 데이터들은 그야말로 인체의 생물학적 속임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위고비 같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데이트 말씀이시군요. 식욕을 억제하는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데 통계를 보니까 이 약을 맞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초콜릿을 훨씬 더 많이 구매한다고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식욕 억제 주사를 맞았으면 초콜릿 같은 간식도 안 먹어야 정상 아닙니까? 왜 굳이 초콜릿을 더 사는 거죠? 이게 우리 뇌의 보상회로가 부리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내가 속인다고요? GLP-1 약물은 위장 운동을 느리게 해서 포만감을 주거든요. 당연히 일반 식사량은 줄어들죠. 네, 배가 부르니까요. 그런데 평소 밥을 먹으면서 어떤 쾌감 호르몬, 즉 도파민의 분비량도 같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아하. 뇌 입장에서는 쾌감이 부족해지니까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을 빠르고 강력하게 분비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단맛, 즉 초콜릿 같은 초가공식품을 미친 듯이 갈구하게 만드는 일종의 보상심리 기전이 작동하는 겁니다. 와, 밥을 못 먹게 했더니 뇌가 억지로 설탕을 입에 밀어넣게 조종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다크 초콜릿을 적당히 먹으면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뇌가 갈구하는 자극적인 음식 중 최악은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SNS에서 요즘 유행한다고 막 웃돈까지 주고 사는 황치즈칩 같은 초가공식품이요. 황치즈칩 맛있잖아요. 그게 왜요? 거기에 들어간 건 우유로 만든 진짜 치즈가 아닙니다. 식용유와 인공유화제로 색과 맛을 낸 모조치즈예요. 헉, 가짜 치즈였어요? 이런 초가공식품에 들어간 화학 첨가물들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시켜서 전신에 미세한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안 좋은데? 이 염증이 세포의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어서 생체 나이를 실제보다 약 0.86세 더 늙게 만든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 돈 주고 내 몸에 노화 스위치를 켜는 셈이죠. 와, 돈 주고 늙어가는 거네요. 심지어 무라벨 생수 의무화 이후에 같은 수원지의 물인데도 상표만 다르게 붙여서 가격을 최대 1.7배나 비싸게 파는 눈속임도 만연하더라고요. 맞아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비만약이나 영양제에 속지 않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팁을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 드릴게요. 어떤 팁인가요? 식사하시고 딱 20분만 가볍게 걸어보세요. 일본 후지타 보건대 연구에 따르면 20분 걷기만으로 장음, 그러니까 장이 움직이는 소리의 진폭이 2배나 커진다고 합니다. 아, 그거 위대장 반사와 기계적 움직임의 시너지를 증명한 훌륭한 연구죠. 위대장 반사요? 네, 몸을 수직으로 세우고 걷는 물리적인 진동이 장의 연동 운동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즉각적으로 촉진하는 원리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그런 물리적 효과가 있군요. 여기에 더해서 세계 김치 연구소에서 발표한 아주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김치율의 유산균이 우리 장 속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을 몸 밖으로 배출해준다는 겁니다. 유산균이 플라스틱을 배출한다고요? 살아있는 균이 플라스틱 조각을 막 입으로 갉아먹기나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먹는 게 아니라 흡착하는 겁니다. 흡착이요? 김치 유산균 표면에는 세포의 다당류, 즉 EPS라는 끈적끈적한 당 분자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분자가 미세 플라스틱의 표면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 끈끈이처럼요? 맞아요. 장을 통과하면서 미세 플라스틱들을 마치 끈끈이 주걱처럼 찰싹 붙인 다음에 대변과 함께 체외로 안전하게 배출시키는 생물학적 청소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걷기와 김치. 우리 밥상과 일상에 이미 존재하던 것들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훌륭했다니 정말 놀랍네요. 일상 속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죠? 때를 되게 복잡한 의료 시스템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안전을 챙겨야 하거든요.
아, 그 최근 이슈 말씀이시군요. 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약국의 재고 처리를 위한 성분명 처방 강제와 입법 시도를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하고 걸기대회를 열었잖아요. 네, 직역 간의 아주 첨예한 갈등 사안입니다. 저희는 중립적으로 양측의 논리를 건조하게 한번 짚어보죠. 네. 양쪽 주장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약사회 측은 매년 쌓이는 엄청난 불용의약품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효가 동일한 성분 내에서 약사가 조제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럼 의사협회 측은요? 의사협회 측은 성분이 같더라도 약에 들어가는 첨가물이나 코팅 방식이 달라서 체내 흡수율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미세한 차이요? 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 부작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의료계의 갈등이 어떻게 결론 나든 결국 최종적으로 약을 삼키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맞습니다. 환자 스스로 조심해야 하죠. 일상에서 무심코 먹는 약물들의 화학적 상호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이 그 끔찍한 예시입니다. 아, 그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피해자가 숙취해소제에 수면제를 타서 먹였는데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독성 뇌병증에 걸렸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숙취해소제랑 수면제 섞어 먹으면 큰일 나매 이렇게 오해했는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죠. 네, 치명적인 조합의 핵심은 숙취해소제가 아니라 몸속에 남아있던 알코올과 수면제의 결합이었습니다. 알코올이 문제였군요. 피해자가 사용한 벤조디아제핀계의 수면제는 뇌의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수용체에 결합해서 뇌의 활동을 강제로 끄고 호흡을 느려지게 만듭니다. 근데 수면제니까요. 그런데 알코올 역시 뇌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물질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무시무시한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뇌관의 호흡 중추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숨을 못 쉬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사하거나 뇌에 산소 공급이 끊겨서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는 겁니다. 약을 먹기 몇 시간 전에 마신 술도 몸에 남아있다면 진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일상 속에 숨겨진 지뢰밭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2026년 3월 12일 하루 동안 쏟아진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뤘죠. 한라산 정상의 눈보라부터 50대의 근육세포, 치매약의 새로운 뇌 보호 기전, 키오스크 앞의 어르신들과 도파민의 속임수, 그리고 수면제의 치명적 기전까지요.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뉴스들이었지만 이 모든 소식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죠? 거대한 시스템은 고령화라는 현실에 맞춰서 기술과 자본을 재편하고 있고 시니어들 역시 한라산 눈보라를 뚫고 오르거나 챗 GPT를 다리 삼아서 스스로의 생물학적, 사회적 한계를 부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일상 속 극장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다리가 되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장 오늘 밥을 먹고 장애 연동 운동을 돕기 위해 20분 걷기를 실천해 볼 계획이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나 던지고 싶은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아, 뭔가요? 이천시에서 시작한 노인동 심학교라는 프로그램 기사였는데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수업이 최첨단 디지털 테라피나 AI 교육이 아니라 그저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를 함께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동요요?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옛날 노래를 부르는 거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우리는 늘 노화와 치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바이오 신약을 찾고 복잡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느라 막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늘 최첨단만 찾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자료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시죠. 치매 환자의 기억력을 붙잡아준 놀라운 열쇠는 완전히 새로운 신약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정신과에서 쓰던 낡은 리튬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배변을 돕는 건 비싼 약이 아니라 그저 20분 걷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천시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치유하고 활력을 되찾아준 건 역시 익숙하고 오래된 동요였습니다. 아, 어쩌면 우리가 애타게 찾는 궁극의 안티에이징 비결이나 삶의 해답은 꼭 연구실에서 새롭게 발명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혹은 우리 일상 주변에 굴러다니던 낡고 익숙한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진짜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서 잊혀진 오래된 무기는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그 물리적, 시스템적 한계의 순간에 한라산 정상으로 어르신을 밀어올려주던 국립공원 직원들처럼 극장에서 흔쾌히 표를 끊어주던 젊은이처럼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튼튼한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